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대유럽 경제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과 방위 산업부터 시작해 공급망 강화와 배터리 등 미래 성장 산업 기반 구축과 관련된 논의도 있을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의 경제 외교 방향부터 또 이번 나토 일정에 담긴 경제적 의미는 무엇인지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네덜란드나 폴란드, 덴마크 등과 이제 각각 정상회담을 네. 하면서 원자력 수출 같은 경제 안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나토 회의 가기 전후에 지금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을 두루 좀 보셔야 되는데 왜 최상목 경제수석이 현지에서 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 이례적으로 좀 브리핑을 하느냐. 첫 번째는 왜 지금 중국의 견제 속에 우리가 나토에 이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지 그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라는 오랜 그 시장의 파트너를 약간 섭섭하게 할 수도 있는 일정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탈원전 이후의 상황, 지금 완전히 좀 달라져 있는 그런 국제 정세를 하나 반영을 한 것이고, 우크라이나하고 인접해 있는 동유럽 나라들 입장에서는 안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하고 방산이 우리가 수출길을 새로 열 수 있는 새로운 분야라는 걸 정무적으로도 강조를 하고 실질적인 경제의 성과로도 강조를 하고 싶은 게 현재 윤석열 정부의 그 포지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원전하고 방산 얘기인데, 일단 원전 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은 맞습니다. 네. 폴란드, 체코의 경우에는 폴란드는 뉴스에서 잘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바로 인접해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다가 안보 위협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나라여서 폴란드, 체코가 지금 거의 원전 수주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그 단계에 접어들어 있거든요. 양쪽 나라에서 원전에 그 쏟아 부으려고 하는 돈이 대략 48조 원 정도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인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반가운 소식일 테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 체코, 그 러시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나라들이잖아요. 특히 폴란드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데다가 실질적인 안보 위협 이후에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AK 소총을 정말로 그 사격장에 가서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보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본토 안에서 전쟁을 겪고 있는 유럽에 방산을 수출한다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구조라서, 다만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볼 때 미국이나 유럽에 그 유수의 방산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거둘 거냐, 그건 좀 지켜봐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원전 수주나 아니면 해외 자원 개발 이런 것들이 아마 시계를 그 과거로 좀 돌려보시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좀 기시감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실제로 사업을 벌였을 때 이게 명분만 있는 거냐, 실리도 남는 거냐, 아마 깐깐하게들 따져보실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부는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네. 이제 원전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이명박 전 정부와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전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은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에너지 정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국내적으로 보면 일단 전기요금 등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고환율 시대에 발전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 가격이 급등해 있다.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그 수익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원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찬반이 굉장히 뜨겁게 나뉘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유럽 본토에서도 역시 안 쓰려고 했던 석탄 원료로 다소간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좋아서 그게 옳아서라기보다는 대안이 없어서인데, 그렇다면 원전 그리고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적 산업을 키워가겠다.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와의 차별화 속에서도 어떻게 돈을 벌어갈 수 있느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원전 수주와 함께
공급망 강화, 네. 반도체, 배터리 등이란 단어도 많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의, 각국과의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유럽에서 폴란드, 체코 포함해서 유럽의 우리나라 기업들 공장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유럽에서 보면 네덜란드, 독일, 영국 다 우리 반도체하고 무관치 않은 회사들이 있죠. ASML, ARM 이런 회사들이 있는 나라들이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하고 오겠다,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사실 반도체나 공급망 문제는 그쪽보다는 이쪽 동아시아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은 그런 입장이어서 노광 장비 들여오는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낸다 이런 모르겠지만 아마 만나고 앞으로 잘해보자 여기에서 발문을 한다는 데 아마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외교 세일즈 네. 관련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었는데 유럽이 이렇게 저희가 외교 세일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우리가 대안을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인데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는 중국과 미국의 상황이 최근 들어서 보면 녹록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비가 다소 둔화되는 듯한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오랜 봉쇄 기간에 중국의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졌고 이후에 이 긴 봉쇄가 혹여 연말에 재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염려도 아직 남아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아닐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시장이 어디냐? 사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정부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모색해온 건 사실이고요. 해서 추진했던 것들이 신남방, 신북방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죠. 유럽에서 지금 유럽 전체의 GDP가 중국하고 맞먹는다 이런 구체적인 브리핑까지 경제수석이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은 너무나 늘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 걱정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중국 시장에 다소 타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불어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거리 그리고 이 물류 비용을 상당히 아낄 수 있다는 점, 상호 보완이 된다는 점에서는 중국 시장은 여전히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대안이 무엇인지 플랜 B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해가는 과정도 그 입국 이후에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국내 부동산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이제 앞서 하반기에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열리면서 규제 해제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좀 나올까요? 규제 해제, 우리 동네를 규제 지역에서 빼달라는 목소리는 지난 대선 캠페인 와중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면 지금 대구에서는 올해 들어서 10개 단지가 분양을 했는데 모두 미분양이었어요. 남은 집들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 분양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세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분양가를 깎아주거나 그리고 중도금의 그 이자를 받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풀옵션에다가 이 발코니 이런 데까지 확장을 해드릴게요. 아니면 베란다 확장을 해드릴게요. 아니면 뿐만 아니라 들어오시면 저희가 현금으로 몇백만 원을 드릴게요. 이런 조건들 전해하고 비교하면 불과 작년과 올해잖아요. 네.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이 사실 사람들이 그동안 굉장히 선호했던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들입니다. 네. 최근 들어 보면 그런 광고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 양평의 어딥니다, 김포의 어딥니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느냐. 시장이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지방에 그동안 단기 급등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론 때문에 이번에 열리는 이 심의위원회가 그만큼 관심을 받는 건데 전국의 투기 과열 지구가 49곳이고 조정 대상 지역이 112곳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미분양이 쌓여가고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서 정량 조건 혹은 정성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일부 지역은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전국에서 해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꼽아본다면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그 미분양이 꽤 많았다고 말씀드린 그 대구 지역, 그리고 울산의 남구 지역도 지금 거론이 좀 되고 있고요. 충북의 청주는 수도권에서 이른바 그 아파트를 사재기하는 갭 투자자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내려간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뭐 세종시에도 부동산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간 네. 그런 곳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곳들, 또 수도권에서는 파주, 양주, 김포 이런 곳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걸 혹여 잘못된 사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아마 굉장히 한정적인 지역에서 정성 정량 조건을 뭐 누가 봐도 충족하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소폭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어쨌든 조금은 더 혼란스러워질 테고 하반기에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던 그때하고 저는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기시감이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의 분양시장을 보면 분양가를 깎아줄 뿐만 아니라 선착순 동호수 지정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해도 아파트가 잘 안 팔린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아파트가 서울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강북구 일부 지역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규제 지역에서 해제해 준다고 해도 아마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아마 현명한 소비자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실수요자이니까 지금은 뭐 언제 사도 나는 지금이 실수요 정말 그 이익이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을 좀 보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까지 해서 팔아야 될 만큼 가라앉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시장 전체를 들썩이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도 풀어주세요라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어버리면 정부 정책 방향이 좀 시장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고, 소비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시장이 전체가 흔들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금리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 6월에서 8월 사이에 6%대 물가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한국은행에서는 빅스텝 인상 0.5%포인트를 올리는 네. 빅스텝 인상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안 그래도 이제 내수가 위축됐는데 더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경기 상황에 다소 타격이 있더라도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이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6월 물가가 6%로 집계가 된다고 하면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 발로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뉴스를 보시면서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 발 뉴스는 드물게 보셨을 거예요. 한국은행은 그런 방식으로 인터뷰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걸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일부러 의중을 좀 흘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다음 주에 6월 소비자 물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어김없이 6%에 가깝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니까 미리 약간 완충을 해둔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아마 문 열고 처음으로 0.5%포인트 인상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물가를 잡아야 민생고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에 지금 뭐 의견이 거의 쏠려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경제 상황 짚어봤고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